케인이 드디어 분데스리가 데뷔를 했고, 그리고 데뷔를 하자마자 데뷔골을 득점을 하면서 역시나 케인이 너무나도 좋은 선수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이에른 뮌헨의 전술에 케인이 얼마나 필요한 선수인지,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왜 케인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는지 알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일단 케인의 존재가 왜 바이에른 뮌헨에 중요했냐면, 바이에른 뮌헨은 레반도프스키가 떠난 이후에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등을 질 수 있는, 포스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선 자원들은 침투에 들어가는 유형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무시할라는 말할 것도 없고, 코만, 사네, 그나브리,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마네까지 있었죠. 이선 자원들이 정말로 많았었거든요. 상대 수비가 당연히 이제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는 팀들은 촘촘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침투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히 없었죠. 그래서 원래는 바이에른 뮌헨의 레반도프스키가 있었던 시절에는 레반도프스키를 중심으로 공격을 시작할 때가 많았거든요. 레반도프스키가 계속 움직여주면서 볼을 받아주고 수비수를 등지고 버텨주니까 이때 수비가 끌려 나오면 그 순간 뒤에 있었던 무시알라, 코만, 그나브리, 뮬러 등등등 여러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레반도프스키가 침투에 들어간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공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레반도프스키가 떠난 이후에는 요 가운데서 버텨줄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지난 시즌에 마네가 나와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나브리가 나올 때도 있었고, 그리고 아주 어린 공격수인 마티스텔도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능력이 레반도프스키만큼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이 생각보다 아쉬울 때가 많았었죠. 물론 9번 공격수인 슈퍼모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슈퍼모팅이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에서 핵심 주전 자원까지 차지할 만큼 엄청나게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슈퍼모팅 자체가 굉장히 기본적으로는 아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모팅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 경기력의 차이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 팬분들이 슈퍼모팅이 생각보다는 아쉽지만 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 이러한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버텨줄 수 있는 케인의 존재는 바이에른 뮌헨에게 엄청나게 중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사실은 오시멘, 케인, 무아니, 등등등 여러 9번 공격수를 계속 노렸던 거고, 그러다가 여러 9번 공격수들이 너무 비싸니까 어차피 비싼 가격을 지불할 바에는 케인이라는 확실한 9번 자원을 영입하자, 이러한 기조 때문에 케인을 영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케인이 들어오자마자 버텨주는 플레이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텨주는 플레이가 더 좋은 건 뭐냐면,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를 하는데 분데스리가 팀들은 기본적으로 라인이 높아요. 분데스리가에서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하면 분명히 엄청난 강팀인데 이 강팀을 상대로도 라인을 너무 높게 올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팀들이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도 라인을 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실은 토트넘을 생각을 해보면 케인이 이럴 때 가장 잘하죠. 상대 수비 뒷공간이 열려 있을 때 케인이 약간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볼을 받아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다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상대 수비와의 몸싸움을 이겨내고 돌아서서 패스를 뿌려준다. 이게 케인의 가장 큰 장점이었고 손캐 조합이 잘 맞아떨어졌던 이유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 득점이 나올 때도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준 다음에 뛰어나가는 사네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찔러주면서 득점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데스리가의 성향을 생각을 해보면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의 최전방 공격수로 존재한다는 것은 좌우 측면에 있는 사네, 그나브리, 코망, 이런 빠른 스피드를 가진 공격수들의 퍼포먼스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 김민재의 존재가 케인에게 더 좋은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김민재를 영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왼쪽 센터백에 김민재를 배치하면서 왼쪽에 있는 알폰소 데이비스를 엄청 공격적으로 쓰고 싶기 때문에 김민재를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알폰소 데이비스가 김민재가 있을 때 엄청 공격적으로 올라가고요. 이때 김민재, 그리고 우파메카노, 오른쪽에 마즈라이라던가 파바르라던가 이렇게 오른쪽 풀백까지 이렇게 약간은 3백에 가까운 형태, 이러한 형태가 유지가 되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 알폰소 데이비스의 스피드가 사실 분데스리가 내에서도 가장 빠른 축에 속하기 때문에 알폰소 데이비스까지 올라간다? 라는 생각을 하면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들이 코망, 그나브리, 사네, 알폰소 데이비스 혹은 뭐 무시알라 이런 선수들이 뛰어나가고 케인이 돌아섰을 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이제는 토트넘에서는 손흥민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앞쪽에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케인이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거의 독점을 하듯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아이솔레이션도 너무나 수월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 쏠렸을 때 케인이 볼을 받아서 이것도 토트넘에서 했던 플레이죠. 구심점이 되어주면서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방향 전환을 해주고 그리고 상대팀이 다시 반대편으로 쏠렸을 때는 다시 케인이 접근을 해주면서 볼을 받아준 다음에 또 다시 반대편으로 뛰어나간 선수에게 방향 전환 패스를 해주고 이게 케인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에른 기본적으로 빠른 스피드를 가진 선수는 원래 많았었는데 여기에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그리고 최전방에서 버텨줄 수 있는 케인의 존재까지 더해졌다. 만약에 이 조합이 잘 맞아 떨어지기만 한다면 유럽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조합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케인의 존재 때문에 수비 라인의 롱패스도 더 살아날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케인의 존재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케인이 내려올 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케인만 못 돌아서게 하면 거의 토트넘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다.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을 막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도 약간 비슷하죠. 케인이 내려와서 계속 볼을 받아준다면 워낙에 좋은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옆에 뭐 무시알라라던가 밀러라던가 토트넘 때보다 훨씬 더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많지만 케인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비가 끌려 나오거든요. 그러면 끌려 나올 때 지난 경기에서도 어떤 장면이 나왔었냐면 끌려 나오는 순간 수비 라인에서 굳이 미드필더를 거쳐가지 않고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한 번의 롱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지난 경기에서는 약간은 다른 장면이었지만 김민재 선수가 코망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낼 때 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고 코망이 돌아서면서 김민재의 롱패스, 코망의 뒷공간 침투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측면을 무너뜨렸던 그런 장면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김민재의 롱패스도 사실 투엘 감독이 약간 좋아하는 공격 루트 중에 하나예요. 이미 김민재 선수가 뭐 리버풀과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그나브리에게 한 번에 찔러주는 그 아주 예술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지난 경기에서도 코망에게 향하는 아주 정확한 롱패스를 뿌려주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투엘 감독이 절대 놓칠 리가 없고요. 그리고 투엘 감독이 특히나 첼시를 이끌 때부터 수비 라인의 롱패스를 매우 중요한 공격 루트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케인이 내려와주면서 만들어내는 이 공간을 뭐 코망, 무시알라, 그나브리 등등등 측면 공격수들이 침투에 들어간다면 이 공간으로 김민재가 롱패스를 뿌려주는 장면도 아마 이번 시즌에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기 때문에 이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이 프리시즌에 약간 후방 빌드업이 좀 불안했던 게 있거든요. 키미히와 라이머, 특히나 이 두 선수가 배치됐을 때 키미히는 문제가 없지만 라이머 쪽에서 약간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았죠. 그런데 케인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면 중앙 지역에 키미히, 케인, 무시알라, 라이머 뭐 라이머 자리엔 고레스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배치가 돼요. 그러면 사실상 키미히의 옆자리에 배치되는 라이머나 고레스카 이 선수들은 약간은 발밑이 불안한 선수들이다 라고 해도 키미히, 무시알라, 케인 이 3명의 선수는 그냥 마음 놓고 패스를 보내줘도 어떻게든 볼 소유를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의 후방 빌드업도 케인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김민재 선수의 후방 빌드업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 뭐 아직 컨디션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프리시즌을 거치면서 앞쪽으로 보내주는 패스가 끊기고 역습을 당하고 이럴 때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자신의 앞에 볼을 받아주는 선수가 좋지 않을 때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이 좁은 공간에서 세밀한 패스를 막 주고받고 이런 플레이는 김민재의 장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그 나폴리를 생각을 해보면 김민재 앞에 로보트카가 어떻게든 그냥 패스를 줘도 찰떡같이 받아내기 때문에 김민재의 패스 미스가 안 나왔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머가 특히나 김민재 앞에 위치했을 때 이 경기에서 굉장히 김민재의 패스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경기에서 바로 라이머랑 키미의 자리를 바꿔줬죠. 그래서 김민재 앞에 키미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김민재 앞에 키미, 그리고 무시알라, 케인, 그리고 뭐 측면에는 알폰소 데이비스까지 위치하게 된다면 김민재 선수도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게 프리시즌만큼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나폴리에서처럼 그냥 앞쪽에 있는 뭐 로보트카, 지엘린스키, 흐비차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를 주는 것보다 당연히 앞쪽에 있는 키미, 케인, 무시알라, 알폰소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한테 주는 게 훨씬 더 클래스 높은 선수들에게 패스를 주는 거니까 김민재 선수의 이 짧은 패스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도 케인이 옴으로 인해서 훨씬 더 보완이 되는 부분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에 가지고 오는 이점이 사실 너무나도 크죠. 최전방 공격수의 그 부재도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러면서 이선 자원의 플레이도 살려줄 수 있죠. 그리고 전환 패스도 해주죠.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에도 가담을 해주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득점력이 워낙에 출중한 선수이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에 없는 결정력을 선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사실 이 골드 기자가 케인이 토트넘에서 떠날 때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지금은 좀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토트넘에게 있어서 이 바이에른 뮌헨이 뭐 아직 이적료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최대치가 일단은 나오고 있는 게 1억 2천만 파운드거든요. 그 금액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케인의 존재로 인해서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은 챔피언스 리그 우승 1순위, 2순위 거의 유일한 맨시티의 대항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케인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 김민재 선수가 들어올릴 수 있는 트로피의 개수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